주 시민예술인재 아카데미 발레 강의를 맡은 이영애입니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태어났고요. 발레를 시작한 지 이제 50년이 지났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정말 발레라는 예술을 통해서 많은 것을 또 배우고 또 느끼면서 이 지역을 지켜왔습니다. 발레 하면 광주, 발레의 메카 하면 강주, 이런 정말 자랑스러운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 자부심으로 저는 무용수 그리고 지도자, 안무자의 길을 거쳐서 강주 시립 발레단, 예전에 제가 있었을 때는 강주 시립 무용단이라는 이름이었는데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발레단으로.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무용협회 강주 광역시지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유익하고 발레가 뭔지 조금은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900년의 역사를 가진 발레를 이 시간에 다 소개하지 못하고 가볍게 지나가야 되는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또 기회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레가 어떻게 탄생이 됐고 성장했는지 궁중발레, 낭만발레, 고전발레로 나누어서 여러분께 말씀해 드리고 마지막에는 발레 교육의 중요성, 강주의 발레가 자랑스러운 우리 그런 자부심을 갖듯이 왜 발레 교육이 어릴 때부터 중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화면을 통해서 좋은 그런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궁중발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발레라는 어원은 발라레, 춤추다 이런 뜻을 가진 라틴어 동사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명사 발로, 발레띠 이렇게 변형이 돼서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발레가 프랑스로 넘어가게 되죠. 프랑스로 넘어가면서 발레라는 그런 단어가 생겼고 모든 발레의 용어가 불어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시작됐던 그 이탈리아의 발레의 시작이 사실 유럽 궁중과 귀족 사회에서 성행했던 사교 무용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시대는 왕족과 귀족이 본인들의 부 그리고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춤을 춰왔었고, 그다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도구로도 이용이 됐다고 하죠. 그랬던 발레가 어떻게 프랑스로 넘어가게 됐을까요? 프랑스로 넘어가는 계기가 있는데 16세기경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에 여러분도 그 명문가 이름을 알면 아실 거예요. 메디치 들어보셨죠? 명문가 메디치 가문에 카트린 드 메디치스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 프랑스 왕실로 시집을 가게 되죠. 근데 시집을 갈 때 나이가 아주 어린 나이였어요. 14살. 14살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서 앙리 2세의 부인이 되는 거죠. 왕비가 됐는데 사실 결혼할 때 우리 혼수를 가져가잖아요. 지금도 혼수가 있는데 예전엔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그런 어떤 부를 상징하는 그런 돈이랄지 아니면 문화랄지 그런 좋아했던 여러 가지 본인이 좋아했던 즐겨했던 차랄지 이런 것들을 프랑스로 가지고 가게 되죠. 그러면서 발레도 궁중에서 즐겼던 발레를 이 메디치스가 가져가게 되죠. 그래서 이탈리아의 음악가는 물론이고 비가노, 카를로 블라시스 같은 그런 훌륭한 무용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그런 시기도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발레란 1581년 앙리 3세의 궁정에서 발레 꼬미껴라는 작품이 상영이 되죠. 이것이 발레의
기원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떤 권위와 어떤 허위에 관한 그런 의식에 불과했고 그 시대에는 발레라기보다는 얼굴에 가면을 쓰고 부풀린 가발 그리고 아주 풍성한 의상을 입고 춤을 췄기 때문에 춤을 하기보다는 그냥 우아하게 포즈를 취하는 그 정도의 춤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던 때 프랑스에서 꽃을 피우고 활발하게 이제 발레가 커가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렇게 시기가 되는 거는 루이 14세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발레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루이 14세는 발레 사랑에 대한 열정이 아주 대단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배우고 춤추며 안무까지 했다고 하죠. 루이가 한 20년 동안 춤을 췄다고 하는데 출연했던 작품이 27편이고 정말 발레에 미쳐서 아주 여러 번 춤을 출 때는 일주일에 몇 편의 작품을 출연했다고 하죠. 뭐 정치도 해야 정사도 봐야 되는데 그 정도로 발레를 좋아해서 발레광이라는 그런 별칭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나오죠. 사진에 보면은 밤의 발레라는 작품에서 태양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의상에서 보다시피 머리 장신구부터 모든 의상이 태양이 상징하는 그런 의상이 돼 있죠. 장신구하고 이게 왕의 권력과 권위 그리고 그때 당시 모든 우주에 돌아가는 게 이 프랑스의 루이 14세를 통해서 돌아간다 이런 뜻의 밤의 발레라는 작품을 출연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루이 14세는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발레를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1661년 최초의 전문 발레 학교인 왕립 무용 아카데미를 설립하게 되죠. 이때부터 발레 동작은 어떻게 했어요? 더 정형화되고 또 오늘날 파리 오페라 발레단으로 발전하게 된 왕립 발레 학교도 이때 생기게 되죠. 1660년대 이 시기에 사실 왕이 그리고 귀족들이 발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도 그게 다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200개의 무용학원, 파리에 200개 이상의 무용학원이 생겼다고 하죠. 그 정도로 발레에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인물을 한 명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파리 오페라 극장의 안무가 피에르 보상입니다. 이 피에르 보상은 루이 14세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궁중에서 지도자로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을 받았다고 하죠. 그 정도로 발레의 권위와 또 위상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분이 발레 포지션을 5가지를 창안했죠. 그리고 안무보도 발명을 했는데 그림 보이시죠? 혹시 여기 오신 분 중에 발레를 접해보신 분 계세요? 발레를 혹시 해보신 분 계세요? 그러셨어요? 발레 할 때 여러분들 학원에 가셔서 하실 텐데 제일 먼저 발을 잡고 하는 동작이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사용되는 발레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 포지션이라고 하죠. 이거 프로미의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 뒤꿈치를 붙이는 게 프로미의 포지션. 그 다음에 자기 다리 하나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벌려서 하는 거를 스공트 포지션, 2번 포지션. 그 다음에 발의 중간에 있는 트라젠 포지션, 3번 포지션. 자기 다리를 앞으로 똑바로 밀어내는 것을 4번 포지션, 까드렘 포지션. 그 다음 마지막 두 다리를 붙이는 것을 생겜 포지션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억지로 턴아웃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발레는 모든 동작이 턴으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몸을 억지로 틀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하지만 훈련이란 거는 참 정말 감사한 거예요.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성인이 돼서 요즘 성인 발레가 굉장히 유행하는데 성인이 돼서도 몸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발의 포지션을 창안을 하게 됐죠. 그렇지만 사실 17세기 이 시대에는 여성 발레리나가 등장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성 인권이 아주 남자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자들이 거의 춤을 췄죠. 그리고 여자들은 긴 의상을 입고 아까 의상 보였죠. 여기. 예. 이때는 그래도 카마르고가 나와서 이따 카마르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마리 카마르고가 나와서 발목을 자른 의상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그 사진은 실피드 역할로 나온 거기에서 여왕으로 나온 의상이에요. 그 시대에 저렇게 화려한 의상을 입고 실피드 여왕의 의상을 입고 출연했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 치마 그리고 높은 구두, 그때는 뭐 토시즈도 없었고 슈즈라고도 없었겠죠. 그래서 구두를 신고 동작을 했었어요. 그러는데 여기 그 왕의 칙령을 어기고 틀을 깬 발레리나가 있어요. 그가 바로 마리 카마르고입니다. 굉장히 활발하고 성격이 남성적이면서 사실 그렇지만 굉장히 화려한 외모, 얼굴도 예쁘고 그 다음에 섬세한 감각을 지닌 그런 발레리나였어요. 그 발레리나가 이렇게 우리가 긴 치마를 입고 남자들처럼 어떻게 동작을 하냐. 다리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발레는 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게 된 거죠. 그래서 치마를 뚝 자르게 되죠. 치마를 무릎까지는 아니고 발목까지 자르게 되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왜냐면 왕이 그 발목을 드러내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고 그 시대에는 다 생각했어요. 귀족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치마를 자른다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과감하게 발목을 자르고 춤을 췄죠. 그리고 남성들만 하는 어려운 다리의 포지션, 뭐 앙트르샤랄지 이런 빠른 동작이랄지 이런 것들을 이 카마르고가 아주 무대에서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대중한테 굉장한 사랑과 주목을 받은 발레리나입니다. 밑에 있죠. 여기 아래쪽에 우측 아래쪽 사진이 마리 카마르고입니다. 지금 구두 굽이 약간 있긴 한데 그래도 저 슈즈 같은 구두를 신고 앙트르샤를 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렇게 발레가 점점 뭐 용어도 생기고 또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1789년에. 근데 이 89년에 일어나기 전에 작품이 하나 있어요. 아주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전막 발레예요. 여러분들 어떤 작품인지 모르실 거예요. 전막 발레인데 고집쟁이 딸이에요. 근데 프랑스 혁명이 바로 일어나기 직전에 이게 초연이 됐는데 혁명이 일어나서 길게는 하지 못하고 1960년 영국의 에스턴의 재구성으로 작품이 만들어졌어요. 아주 로맨틱 코미딕 발레인데 아주 발랄하고 코믹하고 재미있는 그런 발레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쾌하죠. 그리고 강인한 엄마면서 나도 춤을 출 수 있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음악도 굉장히 경쾌해서 저절로 어깨가 들썩거려지고 이렇게 몸이 움직여지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같이 느끼세요. 같이 느끼시고 흥겨울 때는 같이 흥겹게 빠져보는 것도 재미있는 강의를 듣는 방법일 겁니다. 이렇게 최초의 전막 발레를 감상하셨습니다. 이렇게 루이 14세나 그리고 발레가 그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그런 시기가 이제 가면서 이제 낭만 발레로 저희들이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낭만주의는 다 아시죠? 낭만주의는 고전주의를 반발하고 어떤 창작자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영향을 받은 그런 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8세기 말부터 10세기, 19세기 중엽까지 예술과 문학 그리고
발레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거에 궁중 발레는 어땠어요? 기족, 그리고 영웅, 신화 이런 게 중심이었다면 이제 낭만 시대에서는 환상적이고 그리고 신비감이 드는 그런 감상적이고 몽상적인 그런 표현을 하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혁신적인 그런 혁명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죠. 발레 하면 토시주잖아요. 토시주의 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탈리아 전설적인 발레리나 아까 마리 탈리오니 나왔죠. 마리 탈리오니 네 저기 위에 있죠. 저 사진은 조금 그 뒤에 한번 보내보실까요? 그 뒤에 보면은 네 왼쪽에 마리 탈리오니 보이시죠? 뭐 그 당시에 저런 그 정운을 엎어놓은 것처럼 의상과 그리고 신비롭고 정말 청순하고 아름다운 그런 여성상을 그런 보여주는 마리 탈리오니입니다. 그래서 점점 치마가 카마르고가 발목까지 잘랐잖아요. 치마를. 그러면서 점점 치마 길이가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로맨틱 발레 하면은 바로 저렇게 종처럼 종을 엎어놓은 것처럼 하는 그런 의상입니다. 그래서 당대 그 마리 탈리오니는 저 토시주를 신음으로써 엄청나게 그 시대에 어떤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완벽한 가벼움 그리고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신비스러운 여성상을 보여줌으로써 아주 인기가 대단했어요. 발레 스타로서. 그리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그 토시주의 혁신을 일으켰던 마리 탈리오니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낭만 발레의 대표적인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라실피드, 공기요정이죠. 이 라실피드는 1832년에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지제, 많이 들어봤죠. 최고의 낭만 발레의 대명사 하면 지제. 그 작품이 1841년. 그리고 바드까뜨르는 4명, 당대의 최고의 발레리나 4명이 춤을 추는 바드까뜨르. 이거 불어로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바드까뜨르. 이 4명의 춤을 184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뒤에 보면은 4명의 무용수가 나오죠. 근데 이 4명의 무용수들이 다 나름대로 개성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개성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누가 예뻐 이게 아니라 그 사람만의 매력이 있어요. 외모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내면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 사람의 말솜씨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가 이 4명에도 다 각자 있었어요. 그래서 팬들이 다 달랐어요. 4명의 발레리나, 마리 탈리오니, 파리체리토, 칼로타 그리시, 루실 그란. 이 4사람이, 이 바드까뜨를 쳤는데, 그 작품도 보면은 아주 정말 사랑스럽고 각자의 테크니컬하고 개성 있는 그런 작품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발레의 대명사, 낭만 발레의 대명사 지제. 지젤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너무너무 음악이 좋아요. 정말 음악이 좋은 발레 작품 중에 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음악은 아돌프 아당이 작곡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만들어진 계기가 있어요. 여러분 고띠에 들어보셨죠? 시인 고띠에 낭만주의 시대에 이 고띠 작가가 당대 최고 발레리나 카를로타 그리지 아까 있었죠? 4명 중에 1명 이분을 굉장히 찬미했어요. 본인의 팬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그녀를 위해서 어떤 새로운 역할을 줘볼까 구상하던 중에 하이네가 쓴 윌리라는 처녀 귀신을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 영감을 받았습니다. 독일의 전설. 그래서 이 사람이 대본을 쓰고 그리고 젤레또 장 코랄리가 공동 안무를 해서 젤페로 이 젤페로하고 장 코랄리가 공동 안무를 했습니다. 사실은 장 코랄리가 안무를 하는데 이분이 이 고띠에가 젤페로의 또 팬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추천을 했죠. 그래서 두 분이 공동 안무를 해서 동화적이고 서민적인 요소를 지닌 지젤이 탄생하게 되죠. 그리고 아주 대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춤을 좋아하는 처녀가 결혼 전에 죽으면 처녀 귀신이 돼요. 그런 독일의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윌리라 그러죠. 그래서 밤마다 무덤에서 깨어나와요. 그래서 순진한 청년들을 유혹해서 밤새내 춤을 추게 하죠. 그리고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춤을 추게 하고 새벽에 동이 틀면은 새벽에 알리면은 그때 사라지는 그런 윌리들이에요. 그래서 마을처녀 지젤과 귀족 출신 알브레이트 이 인물을 여러분이 보시겠습니다. 모든 발레리나라면 저 지젤 역을 해보고 싶은 꿈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음악이 너무 좋아서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지젤 음악을 들으면서 사실 처음 나오는 부분 있죠. 듣기만 해도 울컥해지는 그런 어떤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음악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젊었을 때. 나쁜 알브레이트.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순진한 시골 처녀한테 마음을 줘가지고 사실 기족인지 몰랐잖아요. 기족인지 모르고 정말 사랑을 맹세하고 좋아했는데 지젤을 좋아하는 힐라리옹한테 그거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충격으로 심장이 아주 약한 지젤이었어요. 그래서 그 충격에서 못 잊어서 죽게 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나쁜 알브레이트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알브레이트가 그 후회와 또 미안함으로 이렇게 지젤의 무덤에 저렇게 나타나요. 가끔씩.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춤을 추고 이막에는 정말 흰 의상, 화이트 의상을 입고 나와서 전체 군무가 추는 걸 보면은 너무너무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어떻게 보면은 1막과 2막이 너무 달라요. 아주 발랄한 1막의 시골 처녀와 2막은 현세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사후에 그 요정이 아니라 그 윌리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그 대조적인 인물 묘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감성 표현이 필요하고 그런 드라마틱한 요소들이 있어서 정말 기량과 경력을 갖춘 발레리나가 추는 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명작 발레 그리고 낭만 발레의 대명사 지젤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낭만 시대가 지나고 이제 고전 발레의 세 번째 고전 발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그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이게 프랑스 혁명이 한 번 일어난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 1830년대 그리고 1840년대 또 일어난 거가 두 번 더 일어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왕실이 붕괴가 돼요. 그렇게 됨으로써 발레리나나 발레리노들이 설 자리를 잃게 돼요. 어떤 계기가 되죠. 어떤 계기가 되면은 어떤 다른 데로 이동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또 문화가 생겨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발레 문화가 러시아로 이제 전파가 되는 거죠. 때마침 러시아 표트르 대제가 굉장히 그 서구화 정책을 펼쳤다고 하죠. 그래서 유럽 문화와 함께 발레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9세기 중엽부터 후반까지 발레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고전 발레가 탄생이 되죠. 그리고 발레 기법도 굉장히 체계화되고 그리고 발레 수준이 아주 급부상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궁중 발레는 어땠어요? 귀족과 궁중에서 했던 무용이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낭만 발레에 들어와서는 서민적이고 어떤 동화적이고 그런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발레로 넘어갔다면 고전 발레는 다시 궁중으로 가게 되잖아요. 왕과 귀족들의 이야기를 주로 이리죠. 뭐 백조옷을 할지 아니면 뭐 슬리핑 뷰티 잠자는 수석이민이를 할지 이런 것들이 다 귀족 이야기잖아요. 근데 또 다른 게 뭐냐면 궁중 시대 때는 귀족들이 본인들이 춤을 췄어요. 왕도 마찬가지고 루이 14세처럼. 그런데 이 고전 발레에 와서는 귀족들이 스스로 익히기는 너무 이제 어려워졌어요. 너무 전문적이 되고 테크니컬해지니까 이제 관람자 역할을 하죠. 이 객석에 앉아서 즐기는 그런 관람자 역할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무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해져요. 의상도 화려해지고 그 다음에 세트 무대도 굉장히 웅장해집니다. 러시아 하면 굉장히 웅장하잖아요. 그래서 웅장해지고 이렇게 되면서 좋은 또 유명한 그런 작품들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발레 그 세계사 중에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된 프랑스 출신 안무가 마리우스 뿌티빠입니다. 이분이 없었다면 백조호수도 잠자는 숲속의 미녀도 호두까기도 탄생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마리우스 뿌티빠는 사실 발레 학교도 설립하고 어떤 그 발레 교육을 통해서 세계적인 그 무용수를 육성도 했지만 본인이 원래는 사실은 무용수였어요. 1847년에 파키타로 데뷔를 했죠. 하지만 무용수보다는 이 사람은 굉장히 안무가에 탁월한 그런 천부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황실 발레단의 안무가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 뭐 이렇게 또 밀어주는 그런 재단이 있었겠지만 이분이 그런 메리트를 가지고 차이코프스키와 함께 아주 명작 발레를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그래서 이분이 만든 작품이 60편이 넘어요.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또 소품들도 굉장히 많아서 이분의 탄생 100주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행사 때는 이분의 알려지지 않는 작품들이 러시아에서 무대로 올려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기리고 있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사람이 그 화려한 러시아 고전 발레를 확립했는데 대표 작품이 아까 말씀드렸죠. 백조호수, 잠자는 숲속의 미녀, 호두까기 인형, 돈키호테, 라바에데르. 너무너무 좋은 작품들을 여러분들 아실 건데 어떻게 이 발레가 탄생하기까지 화려해졌는지 이분이 또 흥행성을 굉장히 높이는데 기여를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아까 지젤 보셨죠? 지젤은 그저 두 사람이 2인무, 파두두로 끝나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사실 제가 이 마스크를 써가지고 죄송합니다. 마스크를 써서 자꾸 말하는데 좀 그 뭐랄까 장애가 되는데 그래도 뭐 코로나고 하니까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마리우스 뿌티빠가 어떤 거를 만들었냐면 볼거리를 풍성하게 했냐면요. 그랑파듀드 아까는 2인무였다면 거기다가 또 삽입을 하죠. 어떤 걸 넣냐. 남자 여자 솔로가 들어가기 전에 두 사람의 파두두가 있어요. 그리고 남자 바리에이션, 그 다음에 여자 바리에이션, 마지막에 코다를 넣었어요. 그래서 아주 볼거리 그랑파두드라고 하죠. 아까 2인무를 그냥 파두드라고 하지만 이 부분들을 넣었기 때문에 그랑파두드라고 해요. 그래서 이 그랑파두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디베르티스망이라는 그 체제를 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디베르티스망은 줄거리가 없어요. 티작 중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중국 춤도 나오고 호두과기에서 스페인 춤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민속무용을 집어넣고 어떤 또 테크니컬한 동작들을 넣어서 디베르티스망이라는 그런 줄거리가 없는 부분들을 넣어서 아주 볼거리가 풍성해지고 무대 자체를 화려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고전 발레의 아버지 마리우스 뿌티빠 이분의 작품 하나를 봐볼까요? 여러분들이 발레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백조호수, 그렇죠? 백조호수는 모르신 분이 없어요. 발레를 전혀 모르는 문외한도 발레 그러면 백조호수, 백조들이 춤추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백조호수는 초연 때는 실패했다고 하죠. 하지만 거듭거듭하면서 정말 명작이 됐습니다. 낮에는 백조로 변하는 마법에 걸린 공주 오데트와 그를 구하려고 하는 왕자 지그프리드의 그런 사랑 이야기를 담는 그런 작품을 한번 잠깐 감상하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하는 그 파도들을 보면 더 아름다울 건데 역시 또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대에서 만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시립발레단에서 백조수 3대 클래식 작품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보는 것보다 직접 공연장에 가서 한번 보면은 더 감동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백조수 오데트 주역도 마찬가지예요. 사막의 작품인데 1인 2역의 역할을 해야 되죠. 청순하고 신비스러운 그런 오데트 역할과 그리고 악마의 딸 오딜로 나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또 노력과 피나는 연습이 필요한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백조수 오데트 역할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다른 작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주역이면 할 수 있는데 이 백조수는 아주 긴 팔을 가져야 되고 또 유연성이 굉장히 뛰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백조, 새를 묘사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감성을 지닌 그런 발레리나가 주역을 맡게 되죠. 다음 명작 발레 오데트의 그 백조수를 잠깐 감상을 하셨습니다. 다음에 3대 발레 중에 하나는 잠자는 숲속의 미녀에 대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것도 마리우스 뿌띠빠입니다. 잠깐 백조우스 있잖아요. 마리우스 뿌띠빠가 백조우스 안무를 했지만 1막 3막, 1막 3막은 뿌띠빠가 안무를 했고 2막 4막, 그 백조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죠. 그거는 이바노프가 안무를 했습니다. 레프 이바노프. 이분이 안무를 했어요. 그래서 백조들의 춤은 이바노프, 그리고 1막 3막 화려한 궁궐과 그다음에 캐릭터 그런 춤들은 뿌띠빠가 안무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에 한번 볼 작품은 잠자는 숲속 미녀를 보겠습니다. 이 작품도 마리우스 뿌띠빠가 안무를 했고 음악은 마찬가지로 차이콥스키. 내용은 다 아시죠?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샤를 페르가 쓴 동화 원작으로 공주 생일에 초대받지 못한 마녀 카라보스의 저주로 깊이 잠들어버린 오로라 공주를 대지리 왕자의 사랑의 키스로 저주가 풀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화려한 궁궐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전통 발레의 작품들을 보셨는데 발레 의상의 티트의 역사도 사실 맨 처음에 발목까지 덮인 그런 궁중 발레 의상에서 점차적으로 그 길이가 짧아지게 되죠. 마리 카마르고이에서 발목이 뚝 잘리고 그다음 마리 탈리오니에서 토시조하고 로맨틱 발레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상 한번 봐볼까요? 지금 사진상으로는 2개밖에 지금 나오지 않았어요. 이 로맨틱 발레 투투와 클래식 발레 투투. 이제 클래식 발레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투투가 짧아져 버렸죠. 긴 투투에서. 그래서 발레리나의 다리 라인과 그리고 많은 동작들을 테크니컬한 그런 동작들을 구사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작품 속에서 지금 횟대를 한번 보여줬으면 했는데 못 보여줬는데 그랑파두두에서 페떼가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파두두, 그 다음 남자 바리에이션, 여자 바리에이션, 코다 부분에서 나와요. 32바퀴 횟대. 굉장히 저도 젊었을 때는 32바퀴 횟대를 걷더니 했는데 지금은 감히 토슈즈를 신고 돈다는 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32바퀴 돌 때 여러분이 같이 호응을 하면서 박수를 쳐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발레리나한테는 굉장히 그게 힘이 됩니다. 관객이 같이 호응해주고 박수로 밀어주는 거잖아요. 잘한다. 힘내세요. 너무너무 횟대하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게 힘을 주는, 실어주는 거기 때문에 다음에 공연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런 32바퀴 도는 그런 턴하는 부분이 나오면은 박수를 같이 음악에 맞춰서 쳐주시면 굉장히 무대에서
힘이 나서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로맨틱 투투와 클래식 투투 그대로 무릎까지 올라온 이렇게 무릎까지 차는 그런 의상을 토가 투투라고 하고 그다음 이렇게 부풀리지 않는 처지는 의상 실루엣이라고 하죠. 그냥 실루엣 의상도 있고 또 현대에 와서는 타이즈만 입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의상의 변천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에 따라서 시대별에 따라서 의상의 변화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잠깐 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학생들이 또 오셨거나 왔거나 아니면 또 학부형들이 오셨으면 좀 도움이 됐을 텐데 마지막 그 발레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발레 학교 바가노바 발레 학교를 제시하겠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총 40여 개 국립 발레 스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국립 발레 스쿨이 40개가 넘게 있다는 것은 그 외에 사설 학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많기 때문에 좋은 무용수, 훌륭한 발레리나 발레리노들이 탄생할 수밖에 없죠. 문화가 곧 힘이고 문화가 곧 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방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많은 수익을 올리면서 발레의 문화를 알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바가노바를 준비한 이유는 벌쇼이 발레 스쿨도 있지만 바가노바가 가장 오래됐어요. 1738년에 처음에는 러시아 최초로 황실에서 학교를 만들었죠. 황실 연극 무용 학교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1957년 이 황실 무용학교 졸업생 바가노바의 이름을 따서 바가노바 발레 아카데미라고 명칭이 바뀌었죠. 왜 바가노바라고 명칭이 바뀌었냐면 이 바가노바 기법 메소드가 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바가노바 메소드, 체케티 메소드 다 있는데 이 바가노바가 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거는 이 바가노바라는 인물이 무용수였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는 무용수보다 연구하는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좋은 무용수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가노바만의 기법을 창안하게 되죠. 그래서 혼자 만든 게 아니라 이거는 경력이 많은 무용수들의 춤을 보면서 그런 발레 기법을 기록했겠죠.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무용수였기 때문에 경험한 거를 토대로 했고 그다음 프랑스와 이태리 그런 발레 기법을 또 수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포괄적인 그런 기법들을 수용을 해서 나름대로 아주 힘있고 역동적이고 그리고 이 수업은 남성과 여성이 다른 그런 지도법 그리고 연령별, 단계별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교수법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입학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사실 우리나라는 예중 예고가 있긴 해요. 하지만 발레 학교, 전통 발레 학교는 없잖아요. 그런 아쉬움이 정말 많습니다. 발레 메카 강주에서라도 그런 발레 학교가 하나쯤 생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근데 어떻게 까다롭냐면 3차에 거쳐서 오디션 시험을 봐요. 그리고 바가노바 입학이 10살, 10세에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8년간 공부를 하게 되죠. 발레 공부뿐만 아니에요. 여기 들어오면은 발레에 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하죠. 그리고 18세 졸업을 하게 되면 본인이 가고 싶은 모든 발레단을 취업문을 두드려서 본인이 가고 싶은 그런 발레단에 취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목적이 뭐냐면 바가노바 목적이 뭐냐면 최고의 무용수, 최고의 발레단 이거를 꿈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목표와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바가노바법이 우리 한국에도 바가노바 기법이 들어와서 많이들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그 발레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지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1차, 2차, 3차 이렇게 있는데 어떤 신체 조건, 또 그리고 음악성, 장래성, 이제 화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건강 상태, 또 운동신경이 얼마나 발달했는가, 체형이 어떤가, 그런 그 의사들의 진단도 필요하고요. 그런 입학 테스트를 거쳐서 이제 뽑게 돼요. 몇 명을 뽑냐? 한 35명에서 40명 정도 뽑아요. 한 70명에서 75명 되는데 사실 졸업할 때는 한 40명? 30명 정도 이상이 탈락을 한다는 거죠. 못 버티는 거죠. 그래서 버티고 있는 학생들은 최고의 발레단 그리고 무용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기억에 가장 남게 그 저희 스승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발레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작은 두상 그리고 긴 팔 다리 그리고 비대하지 않는 몸 이 신체 조건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그 학생을 뽑을 때 부모님만 본 게 아니라 조부모님까지 확인을 하죠. 그래서 뭐 조부모님이 혹시 비만한 사람이 있었나 아니면 부모님이 비만한 사람이 있었나 이런 것까지 점수에 넣는다고 그래요. 얼마나 까다로운지 알겠죠. 그래서 한 명의 그 발레리나를 만들기 위해서 한 명의 발레리노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투자를 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다 무료로 수업이 진행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처럼 뭐 학교 교육 다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발레 수업은 뭐 파트도 하고 뭐 폭댄스도 하고 캐릭터 댄스도 하고 궁중무용도 배우고 다양하게 배우고 그다음에 뭐 무대 연출 또 무대 미술 그리고 뭐 일반 교양 또 음악 그런 타 예술도 물론이거니와 이론으로는 뭐 세계문학 또 세계사 예술사 뭐 서양 미술사 극장예술 뭐 철학 국어 수학 사회 뭐 프랑스어 이런 거는 물론이지만 이렇게 해서 하루에 8시간에서 11시간씩 수업한다고 그래요. 11시간씩 수업 하루에 11시간 수업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학생들이 시간을 거의 12시간 이상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너무 그 좋은 조건에서 강인하지 않는 그런 트레이닝과 수업을 받고 있나 이런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 러시아 이바가노브 학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까요? 연습 바닥이 15도 기울어졌어요. 15도 기울어져 뒤쪽이 높아요. 15도. 그러면 가만히 서 있을 때도 앞으로 몸이 쏠리겠죠. 저기에서 매일같이 연습하고 그리고 토슈즈를 신고 밸런스를 잡고 춤을 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무대에서도 자신 있게 춤출 수 있죠. 그리고 무대 자체도 기울어져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관객을 위해서인 거잖아요. 뒤 모습까지 입체적으로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무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여건에서 또 호된 훈련을 통해서 정말 적은 수가 무용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발레라는 예술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그 아름답기까지는 굉장히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반은 재능이에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절반은 재능이고 타고난 모습을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누구보다 더 많은 연습 그리고 반복된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꿈꾸는 그런 무용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서 뭐 취미로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하세요. 어떤 운동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운동보다도 가장 최고의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이 모든 것이 변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은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또 생각이 아름다워진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발레한 사람들은 항상 아이들한테 제가 예전에 뭐 학생들이나 뭐 수업 강의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라. 그래야지 춤이 아름다워진다. 마음을 나쁘게 했으면 춤도 나빠진다.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나는 노력 그리고 아름다운 성품을 통해서 최고의 발레인 아름다운 발레가 정말 우리 광주에서 꽃피우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많이 발레를 사랑해 주세요. 이제 보신 분들은 좀 많이 알아갈 겁니다. 발레가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성장이 됐고 발전해 갔는지 약간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발레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공연도 많이 봐주시고 그래서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즐거움을 발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았으면 좋겠고요. 나는 발레 하기가 좀 늦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래도 하십시오. 무대를 서든 안 서든 자기 만족이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그 춤을 추고 선을 만들어 가면서 굉장히 성취감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자신감도 생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감사드리고 우리 강주 발레가 발전할 수 있는 틀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많은 시민들이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알아가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